이 시간부터는 중세국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대국어 시기 신라의 경주마를 중심으로 통일되었던 언어는 고려의 건국으로 그 중심지가 이동하게 되죠. 고려의 수도는 개성, 그리고 조선의 수도는 한양, 모두 다 중부지방이죠. 그래서 고려의 건국을 기점으로 언어의 중심지는 남부지방에서 중부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국어의 중심지가 이동했다. 그리고 이 고려의 건국부터 1592년 임진왜란까지를 우리가 중세국어라고 이야기해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급격한 사회변동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언어에 반영되어서 언어가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기를 우리가 근대국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고려 건국부터 16세기 말까지를 중세국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중세국어 시기는 전기하고 후기로 나누어집니다. 다른 시기는 이렇지가 않죠. 전기하고 후기를 나누는 기점은 바로 한글 창제. 우리 국어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죠. 문자를 가진 시대와 자신의 기록을 독립된 문자로 표기할 그 문자가 없었던 시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비로소 한자 문화권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차자 표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의 독립된 문자로 독립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중세국어의 표기상의 특징에 들어가기 전에 알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을 먼저 하나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교과서 120쪽을 보면은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1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대. 이것을 우리가 표음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는 표의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글 맞춤법은 표음주의를 바탕으로 거기에 표의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1원칙은 표음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국어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표의주의 이전에 오로지 단일한 원칙, 표음주의가 지배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중세국어 시기의 표기 방법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표기에 관련된 규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종성, 부용, 초성이고 또 하나는 팔종성, 가족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첫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 첫소리 초성이라고 하고 가운데 소리 중성이라고 하고 끝소리는 종성이라고 하죠. 가령 이렇게 소리가 있다고 했을 때 첫소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자음이죠. 가운데 소리를 이루는 것은 모음입니다. 그렇다면 끝소리는 뭘까요? 세종대왕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무릎을 탁 치고 생각을 하셨죠. 끝소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야. 첫소리에 사용됐던 소리들이 끝소리에도 그냥 등장을 하고 있거든. 그렇다면 문자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지. 첫소리에 사용했던 문자들을 끝소리를 표기하는데도 그대로 다 쓸 수가 있어. 라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것입니다. 종성은 부용, 다시 사용한다. 무엇을? 초성을. 종성은 글자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이 초성에 사용했던 글자들을 다시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소리를 내볼까요? 갓, 갓, 갓. 오마이 갓. 자, 글자는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소리가 다 같을까? 받침 소리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죠. 우리말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음이 다 소리를 온전하게 발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현대 국어에서 발음할 수 있는 소리들은 우리가 7가지라고 알고 있죠. 그것을 대표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의 중세국어 15세기에는 8가지까지 소리의 발음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파악하시어 이렇게 얘기하시게 됩니다. 8개의 종성만 있으면 가히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 종성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8가지다.
그것으로 다 표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8가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종류가 8가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 다음에 시옷, 이응. 이응은 당시에는 소리 값이 없는 자리에 쓰는 이응 글자와 그러니까 빈자리를 채우는 이응과 값이 있는 이응을 구분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꼭지가 달려있는 것은 소리 값이 있는 이응을 의미하죠. 이렇게 8가지 자음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현대 국어와 달리 종성에서 디귿과 시옷이 각각 그 소리값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음가를 구별하여 표기했다. 여기 보면은 이 곳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꽃에 해당하는데요. 지읒받침은 종성에서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시옷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형이 단어의 원형이 지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 이어적기를 통해서 종성의 그 소리가 초성으로 표기가 되면서 온전한 자신의 형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즉 단독형만 가지고는 단어의 원형을 알 수가 없고 이어적기를 통해 종성이 초성에 표기된 이 경우를 찾아서 확인해야 단어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곳은 곳이더라. 방금 이어적기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사용을 했는데요. 표홍주의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니까 누구나 받아쓰기 100점.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체언이 조사와 결합할 때 또 어간이 어미와 결합할 때 이것이 모음으로 시작하게 되면 받침에 있는 종성을 다음 글자의 초성으로 적어주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미음이 초성으로 적히게 되죠. 니기어는 원래는 어떻게 될까요? 니기어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이렇죠. 이게 줄어든 형태가 지금 니겨죠. 자, 그리고 당시에는 띄어쓰기는 없었어요. 띄어쓰기는 독립신문을 기점으로 비로소 처음 사용됐기 때문에 현대국어 시기의 특징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띄어쓰기는 사용하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표기상의 특징에 해당합니다. 이제 의문상의 특징을 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 특징은요. 된 소리가 전기 중세 국어 시기에 등장하여 점차 발달했습니다. 문헌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15세기 문헌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었던 단어가 16세기 문헌에 가면은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요. 이것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죠. 이것이 오늘날의 꾸짖다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기억이 이렇게 표기가 바뀌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이 소리에 해당하게 되는데 당시에도 겹자음으로 된 소리를 표기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겹자음을 사용을 했는데 초성의 경우에는 겹자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주로 이런 식으로 앞에 시옷이 등장을 하면서 뒤에 있는 소리가 된 소리다라는 것을 표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2개의 소리를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시옷은 독립적인 음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어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얘는 된 소리다라는 걸 의미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 여기를 보면은 기역의 된 소리라고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겠죠. 끌타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디귿의 된 소리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띠타입니다. 한 번 더 변해서 오늘날의 찌타가 되지요. 방아를 찌타 할 때 그 찌타 말입니다. 된 소리가 전기 중세 국어 시기에 등장하여 발달한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고대 국어 시기에는 우리가 된 소리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말의 3중 체계 중에서 예사 소리와 거센 소리만 존재했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에 쓰이지 않는 문자들이 사용되었는데요. 바로 요 5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개는 자음에 해당하고 이것은 모음입니다.
간단하게 각각의 이름과 음가 정도 그리고 사용 예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등장하고 있는 이것은 원래 훈민정음에 등장하고 있는 글자는 아니고요. 이음에다가 지금 음가가 없는 이음을 합쳐가지고 위아래로 이어서 써서 만든 문자인데 이것을 우리는 순경음 비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경음이 입술 가벼운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읍이 양순음이지요. 입술과 입술이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인데 입술과 입술을 닿을 듯 말 듯 스치듯이 가볍게 이렇게 하면서 내는 비읍 소리. 다시 말하면 비읍의 울림소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모음은 울림소리고 자음은 울림소리가 극히 제한적이죠. 유음하고 비음 외에는 울림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령 영어 같은 경우는 자음 안에서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의 대립관계가 있거든요. 가령 뭐 D와 T라든가 뭐 B와 P라든가 이런 대립관계가 있는데 우리말 자음은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우리말 자음에서도 울림소리가 나타났고 울림소리를 그 소리 값이 있는 음운으로 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중세국어 시기 사람들이 영어를 배웠다면 지금보다 훨씬 발음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소리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단어에 어미가 결합하게 되면은 중세국어 시기에 어떻게 표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종성이 초성의 표기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요. 그런데 이 경우에 울림소리 모음과 울림소리 모음 사이에 비읍소리가 끼게 됩니다. 샌드위치가 되면서 비읍은 안 울림소리죠. 울림소리의 영향력이 막강하면서 앞뒤에서 퍼바바파 너 울림소리 아니지. 그래서 결국은 비읍이 어떻게 되냐. 나도 울림소리 될 거야. 잉 하고서는 울림소리를 따라가게 되죠. 즉 소리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울림소리의 영향 속에서 안 울림소리가 울림소리화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소리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당시 사람들은 인지하고 표음주의 그대로 소리의 달라진 부분을 표기에 반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죠. 자, 공기반 소리반 울림소리로.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날은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렇다면 순경음 비읍은 오늘날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순경음 미읍은 반모음 오나 우로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문자 이것을 소실 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실 문자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예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굳이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예를 봅시다. 얘는 이름이 뭐냐면요. 이건 반치음이라고 해요. 시옷의 울림소리입니다. 시옷은 치조음이죠. 이 치음의 울림소리인 이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이 문자를 그래서 반치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어미와 결합했을 때 15세기 표기 방식으로 한다면은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겠지만 울림소리와 울림소리 사이에 끼인 안울림소리가 되면서 울림소리의 강력한 영향력에 의해서 울림소리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이 소리의 변화를 사람들은 표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렇게 되었죠.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반치음은 네, 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작별을 구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문자를 보기로 합시다. 이 문자 이름은 여린 히읗입니다. 여러분 눈치를 챘겠지만은 히읗하고 매우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글자를 창제할 때 매우 쉬운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데 기억, 두 개 하면 된 소리, 그 다음에 하나 그으면은 가획하면은 거센 소리 이런 식으로 문자의 체계를 만드셨죠. 아주 쉬운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문자를 구성하시게 되는데 히읗에서 획이 하나 빠지면은 이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읗보다 여린 소리
더 약한 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름이 여린 히읗이죠. 그리고 뭐 덧붙여 얘기한다면은 이런 형태도 있었습니다. 다만 히읗은 목청소리 후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부위에 비해서 이 목청에서는 여러 가지 소리를 다양하게 구사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발달하기 어려웠고요.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되죠. 특히 요 여린 이웃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단어로 사용되기보다는 부호처럼 또는 한자음을 표기한다거나 하는 특수한 경우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목청소리 히읗 계열은 아무래도 다양한 소리를 만들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후두 부위에서 내는 소리가 발음의 한계 때문에 서로 구별되기 어려웠고 그래서 이런 제약을 가지다가 결국은 단순화되면서 히읗만 남은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응은 뭐 옛날에는 소리값이 있는 이응에는 꼭지를 붙였다. 따라서 옛날에 사용하던 이응 형태다. 옛이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소리 없는 자리를 채우고 있던 이응과 합쳐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은 소리값이 있는 자리나 소리값이 없는 자리나 동일한 이응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은 불합리하죠. 처음 이 이응의 음가에 대해서 배울 때 초성에 음가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어린 학생들이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음주의 시대 정확하게 소리값에 대응해서 표기하는 문자를 일치시켰던 이런 표기 방법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는 자음. 그리고 이제 모음에 대해서 봅시다. 처음에 세종대왕께서 문자를 창제하실 때 모음 3가지를 만드시죠. 하늘을 보고 둥근 하늘을 하나의 점으로 집약하셔서 이런 형태를 만드시고 평평한 땅을 보고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걸어가는 인간을 매우 단순화시키면은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뭐 조형미 넘치죠 아주. 자, 얘가 지금 얘인데요. 아레아라고 합니다. 이름은. 음가가 아와 오 소리의 가운데쯤 된다고 얘기를 해요. 발음 기호로 보면은 이런 형태로 표현하게 되는데 뭐 이거 뭐 어차피 오늘날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사라져 버렸으니까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말 모음은요. 가령 동글다, 둥글다 차이가 뭘까요? 둘 다 이 형태를 표현하게 되죠. 오로지 모음의 차이만 보여주고 있죠. 지구는 어떨까요? 지구는 동글까요? 둥글까요? 왠지 동글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구 같지가 않고 이거 무슨 구슬치기 하는 건가? 외계인이 한 방 손가락으로 날리면 날아갈 것 같고 이렇게 조그만 데 가지고 이 깜찍하고 귀여운 지구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 안정감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우가 들어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둥글다. 그래야 안정감이 느껴지죠. 자, 동일한 형태를 의미하고 있는데 모음을 어떻게 바꿔 쓰는가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작고 귀엽고 가볍고 밝고 이런 느낌을 주는 모음의 종류들이 있고 그것과 대비되어 무겁고 어둡고 뭐 크고 이런 느낌을 주는 모음의 종류들이 있다. 우리말 모음이 이렇게 서로 대비적인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오게 되죠. 이것을 세종대왕께서 간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쪽 모음을 우리가 양성 모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쪽 모음을 음성 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서로 특성이 비슷한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을 우리말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처음에 3개의 문자를 창제하셨을 때 얘가 양성 모음 대장이고요. 얘가 음성 모음 대장이고요. 그런 소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이에는 인간은 뭘까? 인간은 중성이에요. 어느 쪽과 결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문자 체계를 만드시고 처음에 이것이 오늘날 오죠. 이렇게
다시 아래로 이으면은 우가 되고 이런 식으로 문자를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아래아 점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하지만은 자 그래서 지금 아래아를 중심으로 요렇게 세 개가 양성 모음 세트. 그 다음에 을을 중심으로 여기까지 세 개죠. 음성 모음 세트가 서로 대비되는 구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래아의 음가가 사라지게 되면서 문자가 사라지게 되면은 세트의 균형이 깨지죠. 양성 모음 2개, 음성 모음은 3개.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간사하게도 중성 모음이었던 이 모음이 그 특성이, 그 속성이 음성 모음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모음은 음성 모음으로 우리가 취급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음 조화의 대비 구도, 그 균형이 깨지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말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옛 문헌에서 그 사용되고 있는 용례를 이렇게 찾아보는 건데 아래아는 워낙 많이 등장을 하고요. 순경은 미읍 있지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응이 지금 자세히 보면 꼭지가 다 달려 있거든요. 예디응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여린이읍 등장하고 있고 반치음은 지금 여기 없네요. 실제 사용 예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자음상의 특징은 겹자음이 모두 발음되는 어두 자음분이 있었다. 단어의 첫머리에 자음이 무리지어 오는 때로 등장하는 현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는 어두의 첫머리에 자음이 지금 3개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소리를 우리말로 옮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옮기면 될까요?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표기해야 맞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자음 3개를 연달아서 내지 못하거든요. 중간에 모음을 껴야 되죠. 그래서 표기 방식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 과거에는 우리도 이렇게 단어의 첫머리에 자음 여러 가지를 소리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겹자음이라고 하는 건 받침에서는 사용합니다. 근데 받침도 2가지 소리를 연이어 우리가 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시켜서 하나밖에 소리 못 내거든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조사가 연결이 됐을 때는 하나는 중성에서 하나는 초성에서 소리를 내게 되죠. 단독형에서는 하나밖에 소리를 못 냅니다. 2 소리를 연달아 못 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받침의 문제가 아니라 초성에서 겹자음이 발음되는 현상이 있었다. 자, 아까 요 경우를 보면은 요 겹자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2개의 소리가 독립적으로 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된 소리를 표현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빼고요. 비읍이 앞에 등장해서 이렇게 2개나 또는 비읍, 시읍, 기읍 이렇게 3개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소리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2개의 소리를 다 냈던 것으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표음주의잖아. 소리가 나는 대로 표기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발음하기에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라진 걸 보면요. 사라지게 되면서 비읍은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디귿의 된 소리로 바뀌게 되죠. 소리가 2가지였으니까 그냥 하나만 곱게 물러날 수는 없겠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요 시옷은 실제로 소리를 냈던 것이 아니라 뒤에 오는 기억이 된 소리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는 이런 소리였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더 강한 된 소리가 나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떨어져 나가야지 뭐. 그래서 얘는 뜻이고요. 뜻. 여기는 쌀이고 여기는 꿀이고. 오늘날 이런 소리가 되었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를 보면요. 조하고 쌀하고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 자, 좁쌀이죠. 왜 좁쌀일까?
조쌀 아닌가? 자, 지금 현재 쌀이라고 하는 단어의 옛 표기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조하고 그래서 이제 된소리가 되긴 되는데 얘가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 죽지 않고 여기 살아남아서 붙었어요. 흔적이 남긴 거야. 이 비읍이 어디서 왔겠어요? 이 비읍은 단일어에서는 그냥 사라져 버리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합성어라든가 이렇게 결합되었을 경우에는 그 흔적을 남기는 경우들이 있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오늘날 그 파처럼 지읒 치읒 얘는 딱딱한 입천장 부분에서 소리가 나죠. 우리가 경극이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음 위치가. 근데 당시에는 이것이 경극이음이 아니라 치음이었어요. 치음 계열이 뭐가 있어요? 니은, 디귿, 시옷. 이런 계통과 유사한 부위에서 소리가 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 소리가 딱딱한 입천장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에서는 시옷과 에다 가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은 계열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모음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에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말의 중요한 특성이 모음 조화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모음 조화가 상당히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15세기에는 매우 규칙적이었고 그래서 어미가 결합할 때 또는 조사가 결합할 때 이런 때 전부 다 모음 조화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의 단어 안에서도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함께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잖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결합되기 바로 직전의 음절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로 직전에 아래아가 등장하고 있으면은 양성모음. 바로 직전에 의가 등장하고 있으면은 음성모음. 이렇게 결합을 하고요. 오늘날 우리가 조사는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당시에는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에 의해서도 이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에는 단모음은 7개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음도를 그려보면은, 자, 나누어서, 이쪽은 전설모, 이쪽은 후설모.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는 단모음. 나머지 4개는요, 당시에는 이중모음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아라고 하면은, 아하고 이하고 2가지 소리로 냈다는 거야. 이쪽이 반모음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중모음은 이쪽이거든요. 이 소리를 보면은, 이, 아. 2개의 소리로 이루어지는데 반모음이 앞에 와요. 그래서 반모음이 앞에 오는 이러한 모음들을 우리가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모음이 뒤에 오는 이러한 모음들을 하향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렇게 오늘날 단모음으로 알고 있는 많은 모음들이 이중모음이었다. 하향 이중모음이었다. 현대국어와 다른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으로 가면요. 뜻을 구별하게 해주는 최소한의 단위인 음운은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눠지잖아요. 분절 음운은 소리의 경계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자음과 모음으로 다시 나누어지게 되고 비분절 음운은 소리에 얹혀서 실현되기 때문에 경계를 나눌 수 없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말은 길이라고 하는 비분절 음운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성조도 있어요. 성조는 길이가 아니라 높낮이야. 가령 중국어를 보면은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어의 뜻을 구분했던 소리의 고저가 존재했으며 이것을 당시의 사람들은 점을 찍어 표현했어요. 그 점을 우리가 방점이라고 부르고 이 점이 앞소리에 해당하나 뒷소리에 해당하나 알 수가 없잖아. 점은요 왼쪽에 찍어요. 그래서 이 점을 좌가점이라고도 얘기해요. 네. 이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외우기 힘들잖아. 그냥 좌가점이라고 알아두면 왼좌, 왼쪽에 찍었구나 이렇게 되겠죠. 왼쪽에 점을 더했다라는 뜻이고요. 또 이 점을 4가지 소리를 표시하기 위한 점이다. 그래서 사성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봅시다. 점이 하나도 없으면 평성. 평성은 낮은 소리야. 그 다음에 점이 1개 있으면 거성. 거성은 높은 소리야. 그리고 점이 2개 있으면 상성이라고 하는데 점이 2개 있다는 것은 소리의 종류가 2가지라는 거예요. 낮았다가 높아가는 소리. 이렇게. 선생님이 사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없는 소리가 입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입성은 소리의 높낮이는 아니고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 발음으로 끝나는 말의 경우는 뒤를 끌어주지 않고 빨리 끝닿는 소리, 뒤를 끌지 않고 발음해야 된다. 는 뜻으로 입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4가지라고 하는데 높낮이와 관련된 소리는 평성과 거성과 상성이죠. 3가지.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지금 3가지를 소개해 놓고 있고 하나씩 봅시다. 나, 점이 없죠. 평성, 나. 그 다음에 라, 말, 사, 미 이런 식으로. 노래하는 거 맞죠? 그리고 귓을 하나 봅시다. 귓 같은 경우는 점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퀵 해야 되는데 퀵 하고 끌어주면 안 되고 퀵, 퀵 높은 소리인데 퀵 하고 빨리 끝을 닫아줘야 돼. 얘는 거성이자 기역 받침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입성이죠. 자, 성조를 이렇게 이해했으면은 교과서에 몇 가지 이해가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211쪽으로 가서 보면은 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죠. 평성, 그 다음에 돌은 옆에 점이 2개 있습니다. 낮다가 높아가는 소리, 돌, 그리고 갈은 칼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갈이라고 하는 것은 점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높은 소리, 칼, 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깃은 기둥의 옛말입니다. 얘는 점이 없는 걸로 봐 평성이죠. 끝은 끌어주면 안 되고요. 지금 디귿 받침 사용하고 있으니까 깃, 깃. 그리고 점이 하나 찍혀있는 입은 버성, 입. 이것도 비읍 받침이니까 끝을 끌어주면 안 되겠죠. 입. 이렇게 높낮이를 나타내는 성조가 있었다. 의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기로 합시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거의 다 지나갔고요. 이제는 쉽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 가지 조사가 오늘날과 어떻게 달랐는가 해서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관행격조사, 혹격조사. 물론 우리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특징들이 중세국어의 특징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좀 두드러진 특징. 요 정도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조사 사용법이 오늘날과 많이 달랐어요. 가장 다른 건 이제 주격조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격조사에는 사람은 이가 결합해야 되겠죠. 소는 어떻게 될까? 가가 결합하게 되죠. 사람이 소가.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가라고 하는 조사가 없었어요. 주격조사는 오로지 이만 쓰였으며 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로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중세국어식으로 표현해보면 사람이 이어적기를 하게 되죠. 소는 어떻게 될까? 여기 이가 들어가게 되는데 소, 이가 아니라 합쳐져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중세국어식의 소는 효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되죠. 아니 이런 모음이 있었냐고요?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오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리. 오리에도 이가 붙어야 되겠죠. 근데 써놓고 보니까 오리 이거 뭐 발음이 구분이 안 되네. 그럼 써서 뭐해? 그래서 그냥 오리.
이렇게. 이것이 주격조사가 붙어있지 않은 형태가 아니라 실현되지 않았다. 영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자음 뒤에서는 이가 온전한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 뒤에서는 영형태, 제로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즉 표기하지 않았다. 영형태는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깜빡 잊어버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음 뒤에서는 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자, 이 경우를 보면요. 이중모음 여가 사용되고 있잖아. 여는 이 소리와 어 소리가 합쳐져서 나는 소리죠. 조사가 붙기 바로 앞에 직전의 소리가 이 소리가 아니고 어 소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합쳐져야 되겠지. 새는 어떻게 될까요? 새는 당시에 이중모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애 소리가 아 소리와 이 소리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뒤에 실현되지 않죠. 새는 그냥 새라고 쓰게 되는 거지. 부텨는 부태라고 하게 되고. 자, 뭐 그다지 어렵지 않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목적격 조사는 아주 쉬워요. 오늘날과 똑같아요. 받침이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을과 르이 결합하고, 다만 당시에는 양성모음, 음성모음을 엄격하게 지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합하는 단어의 음절이 무엇으로 끝나느냐, 양성모음으로 끝나느냐, 음성모음으로 끝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졌죠. 그래서 을은 자음으로 끝날 때, 그리고 르는 모음으로 끝날 때. 아래아를 사용하고 있는 을은 앞에 오는 체온이 양성 모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음성 모음이면은 을을 사용하죠. 또 앞에 오는 체온이 양성 모음인 경우, 음성 모음인 경우 나눠졌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리을만 사용할 수도 있어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모음으로 끝나는 체온 뒤에서는 리을만 사용하기도 했다. 관형격 조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뭐 이것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의를 사용을 하죠. 의를 사용하는데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지게 되죠. 자, 요거는 양성모음, 여기는 음성모음. 일반적으로는 의를 사용을 하는데 예외적인 존재에는 시옷을 사용을 했어요. 그럼 예외적인 존재가 뭐냐? 일반적인 우리가 사람이잖아. 사람하고 같이 좀 비슷한 게 동물.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식물 이런 거. 무생물 이런 거. 이런 걸 우리가 무정명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예외적 존재로 봐서 시옷을 사용하고, 또 사람 중에서도 예외적 존재가 있죠. 높은 사람. 그래서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 뭐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의미를 좀 따져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호격조사를 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격조사는 부를 때 사용하는 조사거든요. 누구누구야, 뭐 영수가, 이런 게 이제 호격조사인데, 과거에는 높임법이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붙일 수 있는 높임의 대상에 대한 호격조사가 있었어요.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될까? 임금이시여 이렇게 세 글자나 되잖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면 돼. 아주 간단하게 높일 수가 있어요. 자, 호격조사 높임을 나타내는 하가 있었다. 이시여에 해당합니다.
당시에는 높임법이 발달했다고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높임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높임법은 주체높임법, 객체높임법, 상대높임법이 있어요. 다만 당시는 신분제 사회고 또는 장유에서 뭐 이런 유교적인 윤리도 가 중시되고 그러다 보니까 높임의 대상에 대한 의식이 매우 컸고 언어에도 반영이 되어 높임법이 오늘날보다 상당히 세분화되어서 많이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 외에는 나머지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주체높임법은 오늘날 우리가 하다 하시다 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을 해서 실현을 하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 형태가 시하고 샤가 있었어. 시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사용을 했고 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사용했는데 여러분이 선생님 이거 가시여 아닌가요? 시하고 어가 줄어든 형태지 이게 왜 샤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다른 경우도 있어요. 만약 샤가 시어가 줄어든 형태라면 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대가 아니에요. 오대예요, 오대. 그러면은 시어가 줄어든 형태라고 샤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샤가 사용되고 어라고 하는 어미는 사라지고 샤가 사용되고 오라고 하는 어미는 사라지고 이렇게 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등장하면서 그 뒤에 오는 모음 어미를 탈락시키는 작용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와 시의 이 형태의 샤가 있었다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죠. 주체높임법에 대한 설명은 이상이고요. 객체높임법을 봅시다. 객체높임법은 오늘날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하죠.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기 위해서 친구한테는 선물을 주는데 에게 주다. 높임의 대상. 어른께는 드리다. 특수 어휘를 통해서 실현하게 되는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매우 간단한 실현 방법이 있었습니다. 주체높임법과 마찬가지로 선어말 어미 하나만 집어넣으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높임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높임법이 발달한 시대였기 때문에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선어말 어미의 종류가 3가지가 있었는데요. 어간의 앞에 어떤 소리가 결합하는가에 따라서 3개의 이 형태가 결합이 되었습니다. 어간의 끝소리가 같은 울림소리 계통일 때 뭐 모음이나 또는 자음 중에서도 울림소리일 때는 반치음을 사용하는 삽이 들어갔고요. 어간의 끝소리가 자신과 같은 지읒소리 또는 지읒의 거센 소리. 구개음 알죠, 여러분? 디귿하고 티읒 소리가 지읒으로 잘 바뀌잖아. 그래서 디귿하고 티읒. 이렇게 이해하면은 지읒이 들어가는 객체높임 선어말 어미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기타 등등은 시옷이 들어가는 객체높임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구분하기 좀 쉽죠. 기억이나 기읍이나 시옷이나 히읗일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요 가로 안에 나와 있는 요런 형태의 선어말 어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비읍 소리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끼면서 울림 소리화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오늘날은 이 객체높임법에 사용하던 선어말 어미는 사라졌고 했습니다, 하옵니다, 뭐 이런 정도 표현으로 이렇게 좀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상대높임법 봅시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종결 어미를 통해서 말을 듣는 상대방을 높여줘요. 하라체는 하라라고 하는 거니까 청자를 낮추는 표현이겠죠. 하얗어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날 현대국어에서는 하오체나 또는 해요체 정도에 해당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상대방을 높이는, 존중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 하십시오체에 해당하는 아주 높임은 하쇼쇼체였어요.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당시에는 높임법이 발달하면서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도 높임이 실현되었습니다. 이나 잇, 여기서 이는 지금 예디응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서문에서는 이를 사용하고요. 의문문에서는 it을 사용했어요. 밑에 나와 있는 예문을 좀 봅시다. 야수가가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 보면은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데 잠깐 여기 요 이응들 또는 요 이응은 소리 값이 있는 이응이 아니에요. 꼭지 달린 이응이 아니에요. 당시에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 방식이라고 해서 한자음을 표기할 때는 종성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음가가 없는 이응을 표기를 해줬어요. 균형 있게 한자음의 모양새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로 따지면은 요 소리만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가 아닌 나머지 모음과 이가 결합할 때는 요 형태만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죠.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런데 한자니까 이걸 결합시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만 따로 써준 거예요. 야수가. 에게에 해당하는 조사는 다력. 그 다음에 세존의 안부까지 하고 지금 목적격 조사 르는 안 보이네. 세존의 안부. 여쭙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묻잡고. 이거 말씀하시기를 니르샤되. 무슨 일로 여기까지가 무슨무라. 오셨습니까가 오신이 있고. 무슨무라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데 무슨 까닭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옛날 부사예요, 이거. 자,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높임법을 좀 확인해 봅시다. 객체 높임 선어말음이 보이죠? 여기. 지읒 앞에 디귿이 왔으니까. 아범절이 디귿으로 끝났으니까 지읒이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또 보이죠?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아니라 이 대가 요것에 줄어든 형태다. 여기서 오가 탈락한 것. 그래서 대만 남아있는 형태. 여기는 시라고 하는 선어말어미, 주체높임 선어말어미가 온전하게 등장하고 있고 또 하나 여기 이시 사용되고 있죠. 이거는 뭡니까?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자, 이렇게 해서 높임법까지 주요한 특징은 다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특징 간단하게 봅시다. 동사와 형용사가 어간과 어미로 나눠지면서 문장 안에서 단어의 형태 변화가 나타나죠. 그것을 우리가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명사나 대명사가 조사와 결합할 때는 단어의 변화가 없죠.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경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활용처럼 체온이 조사와 결합할 때 단어들의 어형 변화, 즉 모습이 바뀌는 현상을 고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요경우랑 요경우를 들 수가 있어요. 체온이 조사와 결합할 때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다. 나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현대국어의 나무는 뒤에 오는 조사와 무관하게 하나의 형태로 쓰이지만 15세기 국어에서는 단독형일 때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또는 와와 결합할 때는 나무라고 하는 형태가 적용이 되지만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오라는 어미가 탈락하고 기억이 날아와요. 받침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무라는 단어 외에도 이런 단어들이 더 있어요. 이런 단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억 고경 체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기억이 생겨나는 거니까 기억 덧생김 체언 또는 기억 받침이 생겨나서 기억 종성 체언 뭐 기억 덧남
뭐 등등 이런 표현으로 부르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체언중 끝에 히읗을 가진 단어들이 있었어요. 단독형일 때는 히읗이 안 나타나. 조사와 결합할 때 히읗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가 결합한 게 아니라 히읗이 지금 나타난 거야. 단독형이나 없었던 것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알도 히읗이 없었는데 히읗이 나타난 거예요. 현대어의 이러한 히읗 종성의 흔적이 얘네들은 지금 히읗 받침이 나타나기 때문에 히읗 받침 체언, 히읗 종성 체언, 또는 뭐 히읗 덧남, 히읗 덧생김 체언 이런 말로 부르는데 현대어 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살을 봅시다. 살은 살이거든요. 그런데 살하고 고기하고 합쳐졌을 때 우리가 살코기라고 발음하거든. 살코기라고 쓰죠. 표기도. 그러면은 갑자기 왜 고기가 코기가 되었을까? 어디선가 날아온 히읗이 작용을 한 것이죠. 그것이 숨어있던 히읗 종성 체언의 히읗의 작용입니다. 살은 그대로 오늘날 살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는데 요 히읗은 숨어 있다가 이렇게 다른 것과 결합하는 합성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더라. 이것이 오늘날 남아있는 히읗의 흔적이다. 자, 온과 오은 안조만 이게 뭡니까? 명사형 어미 얘기네. 명사형 어미가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될까? 앉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 오늘날 우리는 음이라고 하는 명사형 어미를 사용을 하죠.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음이 없었어요. 옴과 음의 형태가 사용됐어. 옴은 양성모음에서, 그리고 음은 음성모음에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령 우리가 졸음할 때 이 음은 뭐야? 이 음은 명사형 어미가 아니지. 졸음은 졸다에서 왔지만 명사로 완전히 바뀌었잖아. 얘는요. 품사를 바꾸게 만들어주는 접사거든. 접미사. 그래서 명사, 파생, 접미사라고 해요. 중세국어 시기에 명사, 파생, 접미사는 이 형태가 사용이 됐어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형태로 나눠지니까 두 가지가 있었겠지. 양성모음의 경우, 음성모음의 경우. 그런데 명사형 어미는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 어휘상의 특징은 읽어보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현대국어에 쓰이지 않는 고유어가 많이 쓰였어요. 그 슈룹은 우산이라고 하는 뜻이고, 뭐 백천 해가지고, 그리고 고유명사 표기 때부터 얘기했지만은 한자 문화권에서 한자어가 점점 늘어나죠. 한자어 비중이 증가하게 되고 또 외래어 우리말화되는 이런 단어들도 많이 있었고 가령 투먼 같은 경우는 이게 여진어에서 들어가는데 한자 일만 만자 그 만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진어에서는 그거를 이제 투먼이라고 했고 이게 두만강 할 때 이 두만이 여기서 온 거래요. 투먼에서. 투먼강, 두만강. 중세국어의 특징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근대국어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